내가 대한민국에서 과연 중간 순위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하는지, 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현재 하는 저축을 유지했을 때 나는 과연 상위 몇 %까지 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딱 중간 정도 되려면 얼마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바로 3억이다 라는 이야기죠. 월로 이야기하면 456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얼마일까? 사회 초년생이 말이죠. 자산으로 대한민국의 딱 중간 값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간을 가려면 41세가 되는 때에 지금의 현재 가치로 만들 수 있는 저축 속도가 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자, 2024년도 청룡의 해 갑진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죠. 내가 대한민국에서 과연 중간 순위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중간을 가기 위해서 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중간 순위다라는 말을 했는데, 자, 중간 순위라는 게 중산층은 아니겠죠. 사실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과연 딱 중간 정도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번에 사이다 경제에서 머니스트라고 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고정 댓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 자, 이것은 내 소득을 인증하고 만든 앱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소득인 사람들과의 대화, 또는 나보다 훨씬 더 월등한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과거에 말씀드렸죠. 경제력으로 보는 사회적 계층이 있는데 부유층, 중산층, 서민층이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금액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든지, 뭐 소득이 얼마 정도 돼야 한다든지라는 기준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다른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직 근로소득에 의존하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서민층이다.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적어도 1년 정도 내가 근로소득을 멈추더라도 자본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자본소득이 있다면 이것은 중산층이다. 그리고 오로지 자본소득으로만 생활할 수 있다면 부유층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개념들 다 지워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통계로만 봤을 때 대한민국의 중간은 과연 얼마일까? 자, 대한민국에서 상위 5% 안에 들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현재 하는 저축을 유지했을 때 나는 과연 상위 몇 %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목표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만 간다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이게 뭐 굉장히 탁월하거나 월등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중간 정도 갔다라는 것은 왠지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내가 굉장히 실패하진 않았구나, 내가 굉장히 뒤처지진 않았구나 라는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과연 대한민국 상위 몇 %일까?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우리 혼쭐이 여러분, 뚜렷한 목표, 특히 2024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이런 새해에는 내가 나름대로 좀 생각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목표의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23년도 말에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지금 가구의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2,727만 원이었습니다. 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와, 이렇게 자산이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평균 5억 2,727, 이 평균이라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가 다 5억 2천 있다는 뜻은 아니고 평균을 내니까 5억 2,727만 원 정도 되더라라는 이야기고요. 자, 부채는 평균 9,186만 원. 자, 요거는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요거는 난 요거보다 더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가구의 자산에서 가구의 부채를 빼고 나니까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바로 4억 3,540만 원이었습니다. 자, 부채를 좀 전에 제가 9,186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가구 수로 곱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한 2,325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걸 곱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약 2,135조다라고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딱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이게 바로 왜 그러느냐 봤더니 가구당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반의 평균 수학 점수가 70점이다. 그렇다면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친구가 70점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고 뭐 100점들도 있는데 30, 40점 받은 친구도 있으니까 합쳐서 70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균에는 함정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적인 소득은 어떨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가구 소득은 연간으로 6,762만 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야, 이것도 평균을 내서 그런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이제 비소비 지출, 그러니까 세금이나 뭐 공적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순수하게 처분이 가능한 소득,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가구당 평균이 5,482만 원, 월로 이야기하면 456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마음대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456만 원 정도 되나요? 자, 이게 대한민국의 평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은 상위에 엄청나게 많은 소득과 자산이 갖고 있는 분들이 숫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간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뭘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나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중간은 간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중앙값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뭐 중위값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 중앙값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통계 집단의 변량을 순위대로 쭉 이렇게 랭킹을 매겼을 때 딱 중간 순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중앙값,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중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자료를 보니까요.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은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이죠. 그러니까 6,036만 원 정도 있으면 이게 대한민국 가구에서 딱 중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물자산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은 2억 7천 정도가 있으면은 딱 중간순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합치게 되면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3억 232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내가 딱 중간 정도 되려면 얼마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순위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2,325만 가구니까 순위는 1,162등입니다. 아, 그러니까 1등 가구부터 2,325등 가구까지 이렇게 랭킹을 쭉 매겼을 때 1,162등에 오는 금액은 바로 3억이다라는 이야기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인 가구라면 3억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1인 가구가 아니고 뭐 2인 가구, 3인 가구라면 우리 가구 전체의 자산이 3억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중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야, 이렇게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건데, 이거는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이런 거 관계없이 랭킹을 매겨서 보여드린 건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가구의 자산을 5분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분위라고 하는 건 뭐죠? 5등분을 해서 5분위는 상위 20%, 그 다음에 4분위는 상위 40%에서 20% 사이, 그 다음에 3분위는 60%에서 40% 사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 자, 흥미롭게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3분위,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중간값이죠. 전체 상위 60에서 40% 사이는 평균적으로 금액이 4억 2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평균값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분위, 그러니까 상위 40%에서 20% 사이에는 자산이 평균 5억 8천 정도 되더라. 자, 그러면 상위 20%의 평균은 얼마일까?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얼마냐면 바로 11억 7천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상위 20% 안에 들어가려면 평균이 11억 7천이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이건데 이것도 사실은 평균 값이기 때문에 정확한 랭킹을 매기긴 어렵겠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을 때 상위 몇 % 군에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자, 소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 소득은 말이죠. 3분위, 그러니까 상위 60에서 40% 사이가 약 5,388만 원. 그러니까 월 소득으로 얘기하면 44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4분위, 그러니까 상위 40에서 상위 20%까지가 8,111만 원. 그러니까 675만 원. 와, 이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지느냐? 이게 평균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얼마일까? 예, 놀랍게도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299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말이죠, 멘토링을 가끔 하다 보면은 정말 고소득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뭐 대부분은 2, 300, 400, 500이 가장 많은데, 사실 엄청난 고소득자도 만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돈줄남이 그렇게 강조하는 1억 만들기를 하는 대상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사업소득으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500, 2,000 이상을 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버는 분은 1억 만들기 저축을 얼마나 빨리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통장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 멘토님이 얘기하시는 1억 만들기 저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1년에 1억 만들기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1년에 1억 만들기를 하는 분도 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돈줄남의 영상을 보면서 1억 만들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이제 5분위의 가구 자산과 소득을 보여드렸는데, 자, 이거를 가구별로 한번 나눠보면요, 중간 소득,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이 통계 집단의 중간 순위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1인 가구는 222만 원이 바로 중간 순위가 되겠고요. 2인 가구는 368만 원, 그리고 3인 가구는 471만 원, 그 다음에 4인 가구는 572만 원이 딱 대한민국의 중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득으로는 야, 그래도 내가 1인 가구지만 222만 원보다는 더 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소득보다는 대한민국의 중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산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단기간에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소득보다는 자산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소득으로의 중간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222만 원이지만 사실 대한민국 전체의 중간은 얼마가 있어야 된다? 3억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머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간으로 사는 거, 딱 중간 순위로 산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의 기본 중에 기본이어야 할 텐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활동 연령의 통계적인 중간값은 얼마일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줄남이 생각해낸 건데요.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인구를 따질 때 통계를 얘기할 때는 말이죠. 바로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인구를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계산을 합니다. 자, 18세부터, 만 18세부터 사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18세부터 65세 사이의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보는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18세 성인 때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활동을 한다, 65세까지 한다. 그러면 딱 그 중앙은 어디일까요? 바로 41.5세입니다. 여러분, 41.5세가 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으로 딱 중간값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내용을 다 배제하고 통계값으로만 순수하게 정확하게 중간값을 가려면 어떤 사람이든 41.5세에 지금 화폐 가치로 3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딱 중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25세의 사회초년생이, 자, 보통은 18세부터 일을 하지는 않죠. 예, 일반적이진 않죠. 자, 일반적으로는 한 20대 초반부터, 또는 중반부터 사회 활동을 시작을 하니까. 자, 25세 사회초년생이 말이죠. 자산으로 대한민국의 딱 중간값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세 사회초년생인 혼쭐이 여러분들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세가 훨씬 넘었다 하더라도 이 통계량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이야기는 결국 이 이야기죠. 평균적으로 자산의 성장률을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계산을 했을 때, 물론 뭐 자산의 수익률이라는 게 어떤 분은 뭐 주식을 해서 뭐 5% 10% 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확실하게 예적금으로 3, 4% 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식하다가 오히려 말아먹어가지고 마이너스 나는 분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평균인 2%를 적용을 했을 때 41세가 되는, 그러니까 25세가 41세가 될 때 지금의 화폐 가치로 3억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중간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간을 가려면 41세가 되는 때에 지금의 현재 가치로 3억을 만들 수 있는 저축 속도가 나야 됩니다. 자, 저축 속도가 나야 된다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의 속도라는 것은 조금 남아있으면 좀 빨리 가야 되는 거고, 한참 남아있으면 좀 느리게 가도 되는 거죠. 자, 속도라는 것은 물리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속도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거리 나누기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는 어때요? 거리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대비 거리가 늘어난다는 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같은 거리 대비 시간은 작아져야만, 분모값은 작아져야만 속도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혼쭐 여러분들이 내가 41세가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분도 있고 조금 남아있는 분도 있죠. 자, 이 생각을 잘 하고 지금부터 돈줄남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41세까지 25세는 16년이 남아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30세라면 41세까지 11년밖에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5세보다는 속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3억 원을 곱하기 1 플러스 0.02에, 자, 몇 년 남았죠? 25세가 41세가 되려면 몇 년 남았냐면 16년 남았기 때문에 16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5세가 현재 화폐 가치로 16년 후에 3억을 만들려면 결국 3억 원 곱하기 1.372를 곱한 금액인 4억 1,183만 원을 만들어야만 지금 화폐 가치 3억과 거의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간단하게 25세의 사회초년생이 나 대한민국의 중간 정도는 따라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16년 후에 최소한 4억 1,183만 원을 만드는 저축, 뭐가 나야 된다? 속도가 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간값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의 기준. 자, 여러분도 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3억을 넘으셨다고요? 그러면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런 분들은 다른 목표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마음속에서 야,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중간은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4억 1,183만 원을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해서 막 10% 20%를 내서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식을 하다가 말아먹어서 오히려 막 마이너스가 나서 뒤로 거꾸로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예적금으로 가겠다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가장 안전한 예적금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92개월 남았거든요. 계산하면 얼마냐? 168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금액을 보고 놀라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최소한 한 달에 160만 원 이상 정도는 만약에 가장 안전한 저축을 한다고 봤을 때 속도가 나야 된다. 그래야 아무것도 없는 25세의 사회초년생이 대한민국 평균인 중앙값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68만 원이라는 금액 어디서 많이 보신 금액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160 얼마, 150 얼마, 이거 굉장히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7년이 됐든 1억 만들기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됐던 숫자가 150, 160입니다.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의 자본소득으로 최저생계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0만 원을 얻으려고 해도 3억 7,500 정도가 필요하고 그 정도를 모으기 위해서는 한 15년간 최소한 150, 160 정도는 저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1억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숫자도 공교롭게 딱 뽑아놓고 보니까 이분이 25세의 이분이 당장 168만 원은 저축 못하겠지만 어쩌면 1억 만들기 저축을 한다는 그 속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대한민국의 중간값에 도달하는 최소한의 속도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월급이 뭐 200, 25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7년짜리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매년 작은 금액이지만 조금씩 증액을 하면서 1억 만들기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결론은 모든 것은 결국 1억 만들기 정도가 완성이 되는 속도는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 한마디로 월급이 많건 월급이 적건 심지어는 월급이 2천, 3천의 소득인 사람조차도 1년에 1억 만들기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53만 원이든 128만 원이든 90만 원이든 자기의 상황에 맞는 속도에 따라서 1억 만들기라는 것은 신년에도 계속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중간으로 산다는 것, 최소한 다른 투자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최소한의 속도는 1억 만들기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죠. 자, 대한민국에서 중간 가기 위한 최소한의 길, 바로 1억 만들기 저축. 올해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달려가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2024년도에도 1억 만들기 저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 빛의 속도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득이 높든 소득이 낮든 1억 만들기 저축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